한국이 중동 에너지 시장을 버틴다고요? 그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만 분쟁 이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유럽은 비축유 방출을 검토했고 일본은 웃돈을 얹어도 공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각국은 돈을 올렸고 외교를 동원했고 심지어 군사 카드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줄어드는 와중에 단 하나의 국가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입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22년 동안 중동 에너지 시장을 분석했다. 전쟁도 봤다. 제재도 봤다. 산유국들이 하룻밤 사이에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도, 원유 한 배럴에 국가 운명이 걸리는 것도 봤다. 나토 에너지 안보 분석관으로 재직할 당시 나는 유럽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 시나리오를 수십 개 작성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훈련받았다. 그런 내가 그날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2잔, 그리고 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붕괴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데이터들. 페르시아만에서 분쟁이 터진 건 72시간 전이었다. 처음엔 국지전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도 예측했었다. 하지만 확전 속도가 달랐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48시간 만에 평시의 30%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우디와 UAE는 공식 발표도 없이 대외 공급 계약을 일시 중단했다. 전화도 없었다. 이메일도 없었다. 그냥 선적이 멈췄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47달러를 돌파했다. 로테르담 선물 시장은 사흘째 거래 정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들이 수표책을 들고 나섰지만 살 수 있는 물량이 없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시장이었다. 유럽이 무너지는 속도는 처참했다. 독일 에너지부 장관은 국가 비축유 방출을 공식 검토했다. 이탈리아 정유 시설 2곳은 가동률을 절반으로 낮췄다. 브뤼셀에서 긴급 에너지 장관 회의가 소집됐고 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은 고작 한 줄짜리 성명서였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다. 나는 그 성명서를 읽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협의 중! 이미 공급망이 불타고 있는데 협의 중이라니. 일본은 더 조용했다. 그러나 더 절박했다. JOGMC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에 동시에 접촉했다. 평소보다 20%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했다. 결과는 모두 같았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 짧은 문장이 수십 년 에너지 외교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중국은 달랐다. 조용히 움직이는 대신 물리적으로 밀어붙였다. CNOOC 소속 유조선 수십 척이 걸프 해역에 집결했고 외교 채널이 총가동됐다. 위안화 결제, 인프라 투자 패키지, 심지어 군사 협력 카드까지 꺼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나는 그 정보를 보고 생각했다. 이번엔 중국이 가져가겠군. 하지만 선적 확인서는 끝내오지 않았다. 나는 IEA 원유 공급 데이터를 다시 펼쳤다. 나의 경력이 만든 습관이다. 감정이 앞설 때는 숫자로 돌아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화면을 스크롤했다. 유럽 감소, 일본 감소, 중국 정체, 인도 감소. 그리고 나는 멈췄다. 이게 뭐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다. 한국의 수입 물량 곡선이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즉시 소스를 의심했다. IEA 데이터 갱신 오류일 수 있다. 단위 혼용일 수 있다. 나는 블룸버그 선박 추적 시스템을 열었다. 케플러 원유 흐름 분석 데이터를 열었다. 로이터 원자재 리포트를 열었다. 3개의 독립된 데이터 소스, 3개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단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다. 유럽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일본이 전화를 끊기고 있는 그 순간에, 중국이 함대를 대기시키고도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한국 방향의 유조선들은 정상 운항 중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처음 쓰는 순간을 기억한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한국. 한강의 기적으로 유명한 나라. 반도체, 자동차, K-팝. 빠르게 성장한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에너지 외교, 중동 네트워크. 그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영역이었다. 중소 수입국이 이런 혼란 속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유지한다는 건 내 22년 경력이 만든 프레임 안에선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였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파트너 마르쿠스가 재킷도 걸치지 않은 채 들어왔다. 그도 밤을 새운 얼굴이었다. 빅터, 아직도 켜져 있어?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냥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르쿠스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다. 5초, 10초. 그가 천천히 몸을 세우며 말했다. 한국, 그들이 어떻게 이걸 했다는 거지?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답할 수가 없었다. 혹시 마르쿠스가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조건이 있었던 건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런던의 새벽거리를 내려다봤다. 텅 빈 도로. 멀리서 지나가는 야간 버스 한 대.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었다. 프리미엄을 얹어도 안 됐다. 외교 카드를 써도 안 됐다. 중국이 함대를 보내도 안 됐다. 그런데 한국이 됐다면 이건 가격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마르쿠스를 돌아봤다. 이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마르쿠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같은 것이 보였다. 불안이 아니었다. 직업적 본능. 이 냄새를 우리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숨겨진 것. 무언가 거래된 것. 그리고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것. 나는 모니터로 돌아왔다. 데이터를 닫지 않았다. 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다. 창밖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나는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돌고 있었다. 왜 한국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보고서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서울행 항공권을 끊기 전날 밤 나는 먼저 회의실로 불려갔다. 글로벌 에너지 이스크 컨설팅 런던 본사 12층 회의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이는 그 방에서 나는 불쾌한 회의를 경험했다. 테이블엔 6명이 앉아 있었다. 파트너 마르쿠스, 중동 담당 시니어 애널리스트 피에르, IEA 출신 객원 연구원 2명, 그리고 내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독일계 투자은행 소속 자문 2명. 다들 재킷을 걸쳤고 다들 지친 얼굴이었고 다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눈빛이었다.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답은 이미 나왔어.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화면엔 한국의 최근 방산 수출 통계가 펼쳐져 있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수치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 보는 규모였다. 한국이 무기로 바꿔온 거겠지. 짧고 단호하고 냉소적이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마르쿠스가 펜을 돌리며 피에르를 바라봤다. 독일계 자문 중 한 명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분위기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 피에르가 눈썹을 올렸다. 빅터, 이건 상식이야. 중동 산유국들이 요즘 뭘 원하는지 몰라? 무기야. 그것도 당장 쓸 수 있는 검증된 재래식 무기. 한국은 마침 그걸 팔고 있고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는 거야. 점과 점을 잇는 건 분석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그 추측이 데이터와 일치하잖아. 나는 인정해야 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 됐다. 한국은 2022년부터 방산 수출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려왔다. 폴란드의 K 전차 수백 대, 루마니아의 K9점, 중동 몇몇 국가와의 협상 테이블도 공개된 것만 여럿이었다. 검증된 성능, 빠른 납기, 서방 무기보다 저렴한 가격.
구매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은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에르의 논리는 단순했다. 한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산유국이 원유 공급을 보장하는 비공식 맞교환. 화려한 계약서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고 그래서 추적도 안 되는 전형적인 에너지 외교의 뒷면. 그건 규칙 위반이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뱉는 순간 내가 얼마나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느꼈다. 마르쿠스가 피식 웃었다. 빅터, 우리가 NATO에서 본 것들을 벌써 잊은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제무기거래 협약, 공급망 중립 원칙, 에너지와 방산의 분리 원칙. 피에르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다 종이 위의 이야기야. 실제 세계에선 누가 뭘 줄 수 있느냐가 전부라고. 독일계 자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한국만 그런 거래를 했다고 보는 건 아니야. 문제는 한국만 성공했다는 거지.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IEA 출신 연구원 중 한 명 에리카라고 했던가. 핀란드 출신의 조용한 여자. 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잠깐요. 모두가 그녀를 봤다. 방산거래설이 맞다면 공급 시점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다. 한국의 원유 수입 증가 시점 그래프, 그리고 한국의 주요 방산 계약 체결 시점 그래프. 두 선이 나란히 놓였다. 방산 계약이 먼저가 아니에요. 원유 공급이 먼저입니다. 최소 8개월 앞서요. 회의실 온도가 한도쯤 내려간 것 같았다. 피에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선행 합의가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면 에리카가 담담하게 말했다. 방산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거나요. 그럼 설명해봐. 피에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의 시선이 에리카를 지나 나에게 왔다. 방산이 아니라면 그럼 이 상황을 설명해봐. 빅터, 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내가 피에르의 결론에 저항하는 건 반박할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 결론이 너무 쉬웠기 때문이었다. 22년 동안 이 바닥에서 배운 것 하나는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는 답은 대부분 절반의 진실이라는 거였다. 지금 당장은 설명 못합니다. 그럼.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정확히는 피에르 쪽이 이겼다. 분위기상으로는 마르쿠스는 방산 연계 가설을 공식 보고서의 주요 시나리오로 포함하기로 했다. 독일계 자문들은 만족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다. 나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다. 에리카가 짐을 싸며 지나가다 잠깐 멈췄다. 콜번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8개월이에요. 방산 계약 전에 이미 공급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템스강 위로 오후의 햇빛이 비스듬하게 꺾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포개졌다 분리됐다 다시 포개졌다. 방산이 먼저가 아니라면, 원유 공급이 먼저라면 그 8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노트북을 덮지 않았다. 항공권 예약창을 다시 열었다. 서울, 편도, 인천공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혼란을 예상했다. 유가 폭등, 공급망 위기, 그 파장이 공항에도 보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새벽 6시에 인천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안내방송은 두 가지 언어로 흘렀고 수화물은 제 시간에 나왔고 택시 기사는 미터기를 켜고 출발했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나라는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막힘이 없었다. 한강이 보였다. 강 위로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다리들이 그 안개를 가르며 서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해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실감했다. 첫 번째 미팅은 예상보다 빨리 잡혔다. 내가 사전에 연락해둔 창구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의 선임 연구원이었다. 이름은 최재원. 런던에서 박사를 했고 IEA 자문 이력도 있었다. 공통의 언어가 있었다. 숫자와 데이터의 언어. 우리는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는 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다. 나는 그 동작이 예의인지 습관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런던에서 직접 오셨어요? 네. 이 시기에 그가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럼 데이터 때문이겠군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데이터를 봤다고. 세 개의 독립된 소스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한국의 수입 물량이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증가했다고. 최재원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했다. 방산 연계설이 나왔겠죠. 회의에서 주요 시나리오로 채택됐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서울까지 오신 보람이 없을 겁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전부가 아닌 나머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다. 그리고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 날짜는 위기 발생 약 10달 전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에너지 협력 특사단 파견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나는 그 화면을 들여다봤다. 특사단. 장관급이었어요. 최재원이 말했다. 기업 대표단이 아니에요. 국가가 보낸 겁니다. 나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움직였다.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최재원의 소개로 만난 두 번째 인물은 전직 외교부 에너지 담당 공무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나도 요청하지 않았다. 우리는 을지로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점심시간이었다. 주변 테이블엔 직장인들이 가득했고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 몇 분 동안 메모를 했다. 그러다 멈췄다. 메모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메모를 하면 놓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특사단이 갔을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우디는 형식적인 면담을 해줬어요. UAE는 일정을 2번 연기했고 카타르는 실무진 면담만 허용했습니다. 모두 바쁜 척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울질하는 거였어요. 이 나라가 진심인지 아니면 위기 때만 찾아오는 나라인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번, 3번 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성과가 없는데도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빅 컨트리들은 보통 한 번 갑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돈이든 압력이든. 우리는 그런 카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갔습니다. 다시. 나는 그 말을 오래 들여다봤다. 돈이 없어서. 압력을 줄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몸으로 갔다. 협상이 어떻게 풀린 겁니까? 그가 짧게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풀린 게 아니에요. 쌓인 겁니다. 시간이. 나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에 2개의 단어를 적었다. 거래, 신뢰, 피해르는 거래라고 했다. 방산 대 원유, 등가 교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 하지만 내가 오늘 두 사람에게서 들은 건 달랐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고 일정이 취소되고 그럼에도 다시 가는 것. 그것은 거래의 언어가 아니었다. 나는 두 단어 사이에 선을 그었다가 지웠다. 아직 몰랐다. 어느 쪽인지. 하지만 8개월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다. 에리카가 회의실에서 보여준 그래프. 방산 계약보다 먼저 원유 공급이 움직였던 그 시간. 그 8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특사단이 3번째 방문을 했던 그 시간. 아무 성과도 없이 다시 날아갔던 그 시간. 리야드의 소식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왔다.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카이로행 환승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최재원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연락해볼 사람이 있다고. 사우디 국영에너지 기업 아람코의 전직 고위임원. 현재는 자문역으로 물러나 있지만 당시 의사결정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이름은 파이살.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카이로에서 만났다. 나일강이 보이는 호텔 라운지. 그는 이미 와 있었고 나를 보자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여유였다. 런던에서 오셨다고요?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나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 당시 사우디는 공식 공급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향 선적은 계속됐습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파이살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맞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았어요. 당시 우리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호르무즈가 사실상 막혔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었어요. 일부 국가는 자국 비축에 들어갔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모라토리움이었죠. 지금은 아무에게도 못 준다는 상태. 숫자가 있어도 물량이 없는 상황. 그런데 한국에는 줬습니다. 줬습니다. 왜입니까? 파이살이 처음으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들이 없었다. 계산도 없었고 거드름도 없었다. 그것은 오래된 것을 꺼내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회의가 있었어요. 소수만 참석한 회의. 물량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가 차잔을 내려놓았다. 이걸 한국에 줘도 되는 건가? 나는 숨을 참았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파이살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 나일강의 오후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방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나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마르쿠스에게서 2번 연락이 왔지만 나중에 보기로 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다. 사후에 덧붙인 그럴싸한 말.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혀진 서사. 하지만 파이살이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이 있었다. 그것은 미화가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에너지 거래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게 뭔가? 가격을 올려도 계약을 이행한다는 건가? 위기 때 선제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건가? 아니면 더 오래된 무언가인가? 나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최재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에너지 계약을 깨거나 재협상을 요청한 전례가 있습니까? 지난 20년 기준으로. 답장은 3시간 뒤에 왔다.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계약대로 이행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케이스에선 기한 전에 성금을 치른 기록도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2008년, 2020년. 그들이 흔들렸을 때 세계가 계약을 재조정하고 지불을 연기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꺼냈을 때 한국은 냈다. 그것이 쌓인 것이었다. 특사단이 3번 날아간 것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쌓인 것. 파이살이 말한 약속은 그 회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훨씬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피에르의 그래프가 다시 떠올랐다. 방산계약 체결 시점, 원유 공급 시작 시점, 8개월의 간격. 이제 그 간격이 이해됐다. 원유 공급이 먼저였던 이유는 계약이 먼저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신뢰가 먼저였기 때문이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건 카이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였다. 12시간 비행! 나는 창가 자리를 골랐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옆자리 승객이 잠든 뒤에도 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새벽 2시, 3시. 화면만 밝았다. 보고서의 제목을 나는 3번 바꿨다. 처음엔 한국의 중동 에너지 공급망 안정 요인 분석이라고 썼다. 컨설팅 보고서다운 제목이었다. 읽힐 것 같은 제목이었다. 2번째엔 방산 연기 가설의 재검토라고 썼다. 피에르의 결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도였다. 3번째로 커서를 제목 앞에 놓고 한참을 있다가 나는 그냥 지웠다. 제목은 나중이었다. 먼저 써야 할 것이 있었다. 파이살과의 만남 다음 날, 나는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참석했다. 카이로에 머물던 마지막 날 오전,
파이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메시지였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겠다고 답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카이로 외곽의 개인 저택이었다. 정원이 있었고 분수가 있었고 집 안은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이름은 소개받지 못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렸다. 그는 사우디 국영에너지 부문의 전직 핵심 인사였다. 파이살이 나중에 귀띔해줬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노인은 처음 2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먼저 말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런던에 있습니다. 한국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 그가 그 단어를 천천히 씹었다. 그 나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당신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이 분수 쪽을 바라봤다. 물줄기가 햇빛에 부서지고 있었다. 선택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선택은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잠시 생각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선택지는 있었어요.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더 큰 패키지를 들고 온 나라들도 있었어요. 인프라 투자, 기술 이전, 군사 협력. 그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가 나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피로가 있었다. 오래된, 축적된 피로. 우리는 오래갈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에너지 시장에서 단기 계약은 누구든 합니다. 위기 때 웃돈을 올려 가져가고 가격이 안정되면 조용히 빠지는 나라들. 우리도 합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가 차잔을 내려놓았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왔고 내릴 때도 왔어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에너지 협력 기조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숨을 참았다. 장기 파트너. 그렇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산유국이라고 해서 영원한 줄 압니까? 우리도 압니다. 에너지 전환이 오고 있다는 것. 탄소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 그 전환의 시간 동안 우리 옆에 있을 나라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나라들. 그들은 지금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나중에도 필요한 나라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인이 분수 쪽을 다시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나라가 아니라 더 오래갈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서 첫 줄에 썼다. 따옴표 안에 출처 없이. 누군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 문장이 거기 있어야 했다. 보고서가 런던 본사에 도착한 건 내가 서울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최종본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었다.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특히 결론부. 너무 감상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컨설팅 보고서에 신뢰와 장기 파트너 같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고치지 않았다. 데이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마르쿠스에게서 전화가 온 건 보고서를 보낸 지 2시간 뒤였다. 읽었어. 짧은 말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피에르는 화낼 거야. 그건 피에르 문제입니다. 맞아. 마르쿠스가 말했다. 그런데 빅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틀린 게 너무 많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한강이 멀리 보였다. 아까 낮에 봤던 그 강과 같은 강이었지만 밤엔 달랐다. 불빛이 물 위에 번졌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보고서 그대로 가야 합니다. 불편한 결론이라도. 그 무렵 다른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럽 쪽이 먼저였다.
독일이 쿠웨이트와 체결하려던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가 익명으로 독일 경제지에 말했다. 분위기가 이전과 달랐다. 그들은 계약서보다 관계를 물었다. 프랑스는 달랐다. 카타르와의 LNG 계약을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물량이 예상의 60% 수준이었다. 파리는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나는 그 숫자를 루트를 통해 입수했고 보고서 부록에 조용히 넣었다. 일본의 JOGMC 담당자가 에리카에게 연락을 취했다. 에리카는 나에게 전달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종류의 웃음이었다. 일본은 중동 에너지 외교에서 한국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JOGMC의 네트워크는 수십 년이 넘었다. 인력도, 예산도, 외교 인프라도 한국보다 컸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묻고 있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중국의 반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CNOOC와 시노팩 모두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다. 관영 매체도 이 사안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체면의 문제였다. 함대를 보내고도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고도 위안화 결제 카드까지 꺼내고도 결과가 없었을 때 그것을 말하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숫자는 말했다. 중국의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위기 전 대비 미세하게 감소했다. 절벽은 아니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다. 올라가던 선이 멈췄다. 나는 그 그래프를 피에르의 방산 연계 그래프 옆에 나란히 놓았다. 두 개의 그래프가 말하는 것은 같았다. 이건 가격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외교력의 싸움도 아니었다. 이건 시간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꾸준한 쪽이 이겼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보낸 그 밤, 나는 한강 변을 걸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호텔 방에 있기가 답답했다. 그냥 걸었다. 강변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뛰는 사람, 걷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밤인데도 불빛이 충분했다. 벤치마다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커플, 이어폰을 꽂은 노인, 잔디에 누워 하늘을 보는 젊은이들. 위기가 외부에서 진행 중이었다. 유가는 여전히 130달러 위였다. 유럽 몇몇 나라는 배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었다. 일본 도쿄는 야간 조명을 30% 줄이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강변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다. 이 나라가 특별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군사력으로 관철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왔다. 가격이 오를 때도, 위기가 아닐 때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약대로 냈고 약속을 지켰고 다음번에 또 왔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함대보다, 어떤 수표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 강했다. 나는 오래 거기 서 있었다. 런던행 비행기는 내일 오후였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더 쓸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미 썼다. 그들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나라가 아니라 더 오래갈 나라를 선택했다. 그 문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다.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나는 보고서를 다시 읽지 않았다. 이미 보낸 것이었다. 고칠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고치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 분위기는 내가 자리를 비운 2주 사이에 달라져 있었다.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책상, 같은 모니터, 같은 커피 냄새.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다. 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나를 피하는 눈빛이었다. 피에르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마르쿠스가 점심때 말해줬다. 피에르는 보고서가 배포된 다음날 오전 독일의 자문 2명과 함께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고. 그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피에르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파스타를 먹었다. 씹히는 맛을 느끼지 못했다. 공식적인 자리는 그로부터 사흘 뒤에 마련됐다. IEA 주관 비공개 에너지 안보 세미나. 참석자는 12명. 유럽 각국 에너지부 담당관, 국제 에너지, 기업 전략 임원, 그리고 몇몇 싱크탱크 연구원들.
내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표를 요청받았다. 나는 40분짜리 발표를 준비했다. 실제로는 25분에 끝났다. 질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질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발표 중간부터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나는 결국 슬라이드를 절반도 넘기지 못하고 멈췄다.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독일 에너지부 담당관이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중동 에너지 외교를 우리는 단기 협상의 문제로 봤습니다. 가격이고 물량이고 계약 조건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뭔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수십 년짜리 패턴을 우리가 읽지 못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지 않았다. 받아 적을 필요가 없었다. 그 문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일본 측 참석자 제요제미 씨 출신의 중년 남성이 그 다음에 말했다. 한국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한 문장만큼은 명확했다. 구매자라면 가격으로 경쟁합니다. 한국은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무언가로 거기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나는 복도에서 에리카와 마주쳤다. 그녀는 세미나 참석자가 아니었다. 로비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걸어왔다. 어떠셨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독일 담당관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8개월짜리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보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잠깐 나를 바라봤다. 말했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고. 나는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날 회의실에서 에리카의 손이 올라갔을 때 우리 중 누구도 충분히 듣지 않았다. 피에르는 날카롭게 받아쳤고 마르쿠스는 침묵했고 나는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다. 에리카는 잠시 나를 보다가 작게 웃었다. 따뜻한 종류의 웃음이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보고서가 배포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후속 분석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유럽 에너지부 2곳이었다. 그 다음엔 중동계 국부펀드 1곳. 그 다음엔 아시아 국가정부기관에서 공식 문의가 왔다. 내용은 모두 비슷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나는 그 문의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질문들이 지금에야 나온다는 것이 이 업계가 얼마나 오래 같은 방향만 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나는 후속 분석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피에르도 없었고 독일의 자문도 없었다. 마르쿠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했다. 에리카가 공동 저자로 합류했다. 데이터를 다시 펼쳤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산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건 이미 확인했다. 하지만 후속 분석에서 드러난 건 방산조차도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중동 관계는 층위가 있었다. 가장 아래층엔 에너지 계약이 있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오래되고 꾸준한 계약들. 가격이 올라도 이행됐고 위기 때도 성금이 먼저 나갔다. 그 위층엔 건설과 인프라가 있었다. 중동 곳곳에 한국 건설사들이 남긴 것들. 도로, 항만, 정유시설, 플랜트. 그것들은 수십 년 전에 지어졌지만 지금도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그 나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위층엔 방산이 있었다. 최근에 빠르게 성장한 계층. 하지만 이것도 혼자 작동하지 않았다. 이미 아래 2층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방산 협력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오래된 파트너의 다음 단계로. 에리카가 그 구조를 도식으로 그렸을 때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에리카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국가 신뢰 자산이요. 나는 그 단어를 그대로 보고서에 썼다. 국가 신뢰 자산 National Trust Asset. 측정하기 어렵고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전부였다. 보고서의 결론 섹션을 쓰던 날 밤, 나는 카이로에서 만났던 노인의 말을 다시 꺼냈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나라가 아니라 더 오래갈 나라를 선택했다. 나는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그것은 분석의 언어가 아니었다.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지우지 않았다. 한국은 거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완수하는 나라였다. 마르쿠스가 최종본을 검토하며 그 문장에 빨간 줄을 그었다. 이건 너무 문학적이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우지 않을 겁니다. 마르쿠스가 잠시 나를 봤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빨간 줄을 지웠다. 그래, 두자. 보고서가 나온 뒤 3가지 일이 있었다. 첫 번째, 유럽 에너지부 2곳이 한국 정부와 공식 에너지 협력 대화 채널을 새로 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달랐다. 하지만 내부 문건을 보면 이유는 하나였다. 한국이 어떻게 그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배우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일본 JOGMECN 내부 전략회의에서 한국의 장기관계 중심, 에너지 외교를 공식 벤치마크로 채택했다. 에리카가 그 문서를 어디선가 입수해 나에게 보내줬다. 나는 읽고 파일을 닫았다. 씁쓸했지만 당연한 일이었다. 세 번째, 피에르가 다른 컨설팅사로 옮겼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도 틀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방산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것을 전부라고 본 것이 실수였을 뿐이었다. 나도 다른 방향이었지만 처음엔 비슷하게 단순화하려 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다르지 않았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다.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식어버린 에스프레소 2잔, 그리고 화면 위에서 혼자 올라가던 한국의 수입 물량 곡선. 나는 22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분석했다. 전쟁을 받고 제재를 받고 하룻밤 사이에 공급이 끊기는 것도 봤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믿었던 것은 하나였다. 가격, 물량, 계약. 숫자가 전부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틀리지 않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시간이 쌓여서 그 곡선이 저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위기가 터졌을 때 그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짧게 말한 그 한 문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그 문장은 그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었다. 가격이 떨어지던 해에도 성금을 냈던 계약 담당자, 선거 없이 2번, 3번 비행기를 탔던 특사단, 바뀌지 않았던 에너지 협력 기조. 그 모든 것이 쌓여 한 문장이 됐다. 그해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함대를 보낸 나라도, 더 비싼 수표를 들고 온 나라도,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나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받아든 것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꾸준히,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온 나라가 그 신뢰를 받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에너지 시장이 냉정하다고 믿었다. 감정이 없고 관계가 없고 오직 숫자만이 말한다고. 하지만 그해 나는 배웠다. 가장 냉정한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움직인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